안녕하세요. 돈 워리 비 해피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2호 영입니다. 오늘 네 번째 촬영하는 날인데요. 이제 지난번까지는 이제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그 다음에 특허 출원 업무, 그리고 이제 특허 업무에 대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찍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가지고 아마 보시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개선을 해서 이렇게 주제별로 좀 잘라가지고 보시기 편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대문 디자인을 좀 개선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녹색 톤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것뿐만 아니고 향후에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면서 더 좋은 유튜브 채널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0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101 적혀 있더라고요. 사실 어제 아침부터 101이 적혀 있었는데요. 구독자분이 드디어 100명을 돌파했습니다. 10% 목표 달성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 군포의 반월 호수라고 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카페인데, 커피 스토리라는 카페예요. 거기 사장님께서 또 이렇게 특별히 구독을 좀 눌러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군포의 반월 호수 가시면 커피 스토리는 호두 파이가 맛있거든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구독자 중에 아마 그 사장님께서 가장 고령이신 것 같습니다. 직함이 아주 좋으신 분이세요. 그냥 카페 사장님은 아니시거든요.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남았는데 여전히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인이 한 1000명, 명함이 한 3000장 넘게 있으니까 조만간 1000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누고 싶은 거는 이제 기업 컨설팅에 대한 그 전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그 법인 컨설팅, 기업 컨설팅, 뭐 특허 컨설팅 이래가지고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들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좀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자격사분들이 주로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변리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많지 않으시고 주로 이제 세무사 회계사분들, 그다음에 이제 기업 컨설팅을 업으로 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이렇게 참고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실 법인 컨설팅 하는 쪽에서 보면 보험 설계사님 분들의 역할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분들의 역할이 좀 지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컨설팅하고 재무 컨설팅하고 크게 두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정부 지원 쪽에 관련된 그 경영 컨설팅, 거기에는 이제 또 자격 가지신 뭐 경영 지도사 이런 분들이 계시죠. 또 박사학위나 학위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에도 사실 저는 예전에 대우 다닐 때 이제 대학병원에 근무하던 시절에 BCG라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컨설팅을 저희 기관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때 비용이 한 40몇 억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뭐 90년대 후반에 40몇 억이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근데 이제 결과는 뭐 그렇게 특별한 결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거기 막 좀 지적으로 생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영어도 좀 쓰시고 막 서로 카피 이만큼 막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기관장들한테 보고하시고 이사장님 보고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결과 도출해 가지고 이제 전체 직원들 팀장급 이상 해가지고 이제 발표하시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를 듣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끼리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뒷담화겠지만 의료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 내지는 설립자가 하고 싶은 얘기, 또 총장님이나 이사장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게 컨설팅이라는 입을 빌려서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외국계 그 컨설팅 그룹들의 순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맥킨지하고 뭐 베인 앤 컴퍼니 이런 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런 데는 엄두도 못 내죠. 뭐 대기업들 중에서도 아주 잘 나가는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세금으로 운영하는 이제 정부 기관들, 그런 데나 그 돈을 그렇게 막 뭐 100억 단위로 쓸 수가 있지, 그렇게 일반 중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뭐 아니 어설픈 대기업들이 그렇게 막 몇십억씩 들여서 컨설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뭐 목적이 있을 때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유가 있거나.
순수한 경영 컨설팅을 받아보고 싶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무 컨설팅 분야는 좀 다릅니다. 재무 컨설팅은 이제 제가 여기서도 어떤 데들이 주로 하는지 나와 있는데, 물론 맥킨지가 재무 컨설팅을 안 하느냐? 하죠. 근데 비싸죠. 네, 똑같은 얘기를 뭐 10배 가까운 돈을 줘야 되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재무 컨설팅은 유명 회계법인들이 할 때가 제일 비싸고, 물론 로펌에서도 하시죠. 그다음에 세무 쪽에서도 이제 많이 합니다. 제일 많이 하시죠, 세무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금융회사 WM 센터들이 어 경영 쪽은 아니지만 설립자 내지는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 컨설팅을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뭐 금융 상품들을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컨설팅 기업, 소규모 기업들, 뭐 저를 포함한 요런 데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보험 대리점이 거기에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상품만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무 컨설팅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이 보험 대리점도 마찬가지고 이제 세무금 쪽도 마찬가지일 텐데, 어쨌거나 재무 컨설팅의 주 이슈는 세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면서 가져가는 돈은 더 많이 할 것이냐. 또 똑같은 기업을 운영을 하는데 누구는 법인세 뭐 얼마 내고 누구는 얼마밖에 안 내느냐.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그러면 나도 이걸 줄여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기업의 그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 컨설팅, 임원을 대상으로 하는 재무 컨설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원 컨설팅, 또 가업 승계에 대한 재무 컨설팅,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무 컨설팅 할 때 자칫 우리가 잘못하면 너무 돈에만 꽂혀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소가, 예를 들어 연구소라는 인증이 굉장히 좋은 그 절세 컨설팅 중에 하나지만, 연구소는 연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도 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 문화에 그런 연구하는 문화를 녹여내는, 그래서 그 연구소로다가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절세 안 해도 연구소 연구 문화를 갖다 기업에 녹여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재무 컨설팅들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나라가 이렇게 보면 뭐 경영 컨설팅이 되든 재무 컨설팅이 됐든 이제 컨설팅에 좀 그 인색하죠. 왜냐하면 너무 단시간에 저희가 이제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하고 국가가 성장을 하고 개인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이제 그 어느 기업체의 이제 대표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아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돼. 나 죽을 때 그냥 세금 다 끌어안고 갈 거야.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당황스러웠던 경우도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있죠. 왜냐면 내가 나중에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앞에 부분들이 잘 단도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또 기업 운영을 하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뭔가 이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티베이션 프로그램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이제 합법적으로 그 절세하면서 모두가 좋은 그런 일을 벌이려면 알고 계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건데, 모르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컨설턴트 등을 통해서 이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지인 그 사장님께서 이제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 이제 절세 방안에서 쭉 이제 상담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는 게 그냥 뭐 내가 다 끌어안고 죽어버리면 되지. 뭐 이런 말씀까지도 하세요. 이제 70대 초반 정도 되시는 사장님이셨는데, 아직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저희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이제 주먹구구식이고, 물론 이제 그렇게 극단적인 컨설팅을 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컨설팅을 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정리를 위해서도 앞에 단에서 이제 미리미리 이제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미리 챙겨 놓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큰 세금을 이제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이미 다 냈던 세금들인데, 그리고 할 수 없이 내야 되는 세금들인데 뒤에서 또 세금을 내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류의 말씀들을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면 좋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연구소 인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구소를 설립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구 인력 개발비 내지는 뭐 연구비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가 세금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보면 이제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그런 세금 혜택도 좋지만 그런 연구하는 조직 문화를 우리 기업 내에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만치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래서 절세도 하면서
뭔가 좋은 기업 문화도 가져가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돈 버는 기업인이 돼야 될 거고, 또 경영을 잘하는 기업인이 될 거고, 또 모범적인 이제 기업인들이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컨설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세무 업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무사분들이나 이런 자격사분들이 왜 컨설팅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컨설팅을 했을 때 얻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 업무 구분이라고 줄 거는 데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업무 구분이 뭐라고 거기 항목에 되어 있냐면 서비스 항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서비스 항목에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서 장부 기장, 그다음에 성실 신고 확인, 세무 조정,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상속 증여세, 불복 청구, 기본 상담, 세무조사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무 쪽에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냐면 업무 구분이라고 안 하고 서비스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장을 하시는 내지는 이제 세무사분들을 통해서 뭔가 요런 거에 대해서 업무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 항목인데 서비스로 해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집에 가면은 그 야끼만두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서비스에 이렇게 익숙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저는 이런 서비스 업무라고 할 게 아니라 업무 구분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세무사가 그 힘든 공부해 가지고 세무사가 됐잖아요. 세무사 자격을 받았어. 그런데 뭐 여기 보시면 세무조사 해 주는데 사후 검증이 5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고 모의조사는 10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무사분들이 연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억대 연봉이 되실 텐데 그분들이 이 업무를 성실하게 하시겠냐고요. 막 기분이 좋아서 뭔가 이것저것 조사해 가면서 이렇게 방대하게 베인앤 컨설 그런 거 베인앤 컴퍼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량을 다 총동원해서 할까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 수입을 생각하면 이 비용이 너무 좀 이렇게 협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업무 자체를 서비스 항목이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님들은 어떠시겠어요? 야, 내가 서비스 업무, 아이, 참. 왜냐면 세무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서비스가 약기 만든데, 세무사분이 약기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왜 전문 자격사분들이 컨설팅에 뛰어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뛰어들어서 그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지, 이제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같이 이제 일하는 변리사분이셨는데, 물어봤어요. 젊은 변리사였었어요. 저보다 한참 이제 40대 초반 정도 되는 변리사인데, 왜 변리사가 됐어?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두 가지인데, 직장 생활 하기 싫어서 좀 변리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이 뭔데? 그랬더니, 첫 번째는 급여가 제한되어 있고, 두 번째는 직장 상사하고 회식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변리사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분이 그렇게 변리사가 될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었고 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변리사가 됐는데,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직장 생활 그것도 굴지에 대기업 들어가 가지고 윗사람 눈치 보는 회식에 가야 되고 소득은 내 멋대로 나오지 않아서 돈을 더 벌려고 하면 뭔가 다른 일을 또 해야 된가 직장을 옮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그런 전문 자격사가 될 텐데, 그 전문 자격사가 돼가지고 수임 업무를 해보니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5만 원짜리도 있고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 넘는 건 아예 없죠. 이 표 자체에는. 법인 컨설팅의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 도입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CO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주로 종신보험 영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경영 책임자들의 유가족을 보상한다던가 이제 임원분들의 이제 유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도입기가 있는데 임원 퇴직금하고 정관 개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임원 보수 퇴직금 규정을 개정해주고 유가족 보상을 이제 규정화하는, 그래서 연금보험을 이제 청약을 하는 일이 많이 있었고,
업무 지원은 이제 법무사, 세무사분들이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정관 개정은 이제 법무사분들이 해주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기존의 그 경영 책임자의 유가족 보상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내가 보험 들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보험금을 받았더니 이게 과세다, 비과세다 말이 많았다가 이제 과세로 가버렸거든요. 2000년대. 그러면 이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은 어떤 거냐면, 내가 막 예를 들어서 100억을 상속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예를 들어서 한 40억 나온다 라고 한다고 그러면 40억짜리 생명보험을 들어라, 종신보험을. 그럼 종신보험에서 40억이 나오니까 이걸로 재원을 마련하면 내가 100억을 온전히 상속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럼 이제 40억짜리 종신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내가 보험료를 적어도 절반 정도 내야 되죠. 뭐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7, 80%까지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건강해야죠. 근데 그걸 부담하고서라도 이득이 있으니까 내가 상속세 재원 마련 차원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대표자가 망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사업이 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망한다 하더라도 유족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이제 종신보험에 가입을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생각 못한 건 뭐냐면 세금 문제였었어요. 세금 문제.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소득세를 낸다든가 상속세를 낸다든가 이런 거를 이런 건 뭐 괜찮았는데,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으로 다 저희가 아는 것들이니까 어떤 분들은 그걸 덜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종신보험으로 종신보험금을 받았는데 세금을 덜 내지?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정관 개정, 임원 퇴직금, 뭐 유족 보상금, 보장 규정 이런 것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이 있는데 이미 기존에 종신보험 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럼 이분들은 이제 노후생활 차원에서 연금보험을 가입시키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2000년에 이제 보험회사에 근무를 했었는데 2000년에 처음 들어가니까 막 이런 경영 책임자의 유족 보상 플랜이, 이런 것들 CO 플랜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가니까 그런 이제 세금 문제들이 도출이 되면서 이제 물론 이제 세무사분들이 다 알려주셨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법인화 시켜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런 것들 마련을 하고, 그러면서 세금은 좀 절세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련들이 나온 거죠. 이 업무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업무는 세무사님하고 법무사님이 하는 업무세요.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 법무사분들이 여기에 연루가 됐었고, 이제 이 법무사님이나 세무사님들 입장은 어떤 거냐면 앞에 신고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한테 이런 거를 알려주시면 상속 증여에 관련된 거니까 상속 증여 신고세에 해당되는 뭐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아니면 뭐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보상금을 이제 지급을 해드린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분들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법무사분들은 안 그래도 일 없는데 자꾸 이런 등기 일이 생기니까 정관계정 같은 좋죠. 그래도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하러 다니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자기는 예를 들어서 법인 개정 해주면 뭐 대략 한 5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앞뒤로 받으시거든요. 뭐 50만 원, 100만 원 사이로. 그런데 나중에 보험 설계서 받는 거 봤더니 100만 원짜리 계약해가지고 소득이 보니까 총 발생하는 게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하더라. 그러니까 법무사분들이 이제 콱 한 거죠. 아니 나는 50만 원, 100만 원 받는데 내가 업무 다 해주고 보험 설계사는 이거 1000만 원 받고 앉았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사, 세무사분들이 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재주는 누가 부리고 뭐 돈은 누가 가져가고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뭐냐면, 이제 법인 컨설팅이 확 성장하는 이제 성장기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시면 이제 1차, 2차로 제가 좀 주제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보시면, 막 차명주식, 명의신탁 환원, 대표이사 가지금, 법인자금 대출, 막 이런 업무들이 나와요. 법인 전환, 정관 개정. 그러면서 이제 상품이 종신보험하고 연금보험 상품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죠. 왜냐하면 기존의 그 도입기에서는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이 그런 또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금보험을 추가로 하셨는데, 이때 시장이 넓어지면서 뭐 보험하고 상관없이 사시던 이제 그 법인 대표님들이 이제 그런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준비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회계사분들이
여기에 업무에 관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명의신탁이라던가 뭐 차명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세무사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제 회계사분들이 더 그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보는 분들이니까 여러 기업을 또 상대하시고 또 대기업서부터 소상공인까지 다양하게 보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회계사분들이 때 여기 영입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계를 할 수 있는 이 영업시장, 회계사분들이 할 수 있는 영업시장이 회계사분들이 너무 늘어나면서 소득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회계사분들이 세무사하고 시장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세무사분들이 이제 더 시장 밀착형으로다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회계사분들이 들어가기 쉽지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권리금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요 컨설팅 시장에 나오면서 이때 회계사 따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제 컨설팅 쪽으로 자꾸 넘어오시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요때 저도 제가 지금도 아는 회계사님하고 요때 이제 이렇게 처음 얼굴을 보게 되고 알게 되죠. 그분이 저한테 했던 얘기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 회계사분이 이제 식사 자리였었는데 거기 회계사님 있었고 감정평가사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그때도 보험 대리점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 대리점 사장이 있었고 이제 제가 그때 지점장 하다가 나와서 이제 영업시장에 다시 뛰어들 때인데 특허 사무소에 있다가 저는 나왔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회계사님이 아유 뭐 일만 많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님은 업무는 제가 다 압니다. 이러고 또 말씀하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그게 진짜 저희 나라 특허 컨설팅의 시작이었었어요. 그때가 영동시장 어느 족발집에서 벌어졌었던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차로 벌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성장기에서 여기 대표이사 엑시트 플랜이라는 게 생기죠. 왜냐면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회사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던 업무들을 이제 정리를 했잖아요. 근데 정리하는 과정에서 잉여금 같은 것, 잉여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 잉여 부분들을 이제 대표님들한테 챙겨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대표님들은 난 그것만 하고 싶어. 해가지고 이제 대표이사 엑시트 플랜이라는 컨설팅 주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 차등 배당 뭐 이런 것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허를 재무적으로 활용하는 시장이 이제 본격화되고 그때 이제 저 여기 이 채널을 운영하는 특허 스페셜리스트 이호영이 이 법인 컨설팅 시장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업무 지원이 회계사, 세무사, 법무사에서 변리사분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제 제가 특허 업무를 하다가 왔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변리사분들 같이 동참시켰고 사실은 이 특허 사무소는 엄청 먹고 살았죠 그때. 제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한 2만 명 정도 소개해드렸으니까 근데 고마운 줄 몰라요.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아주 본격화하면서 저 테헤란로에 있는 보험회사 분들 제가 가면서 강의 다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특허 재무 활용에 대해서 설파를 했고 그때가 완전 초창기입니다. 완전 초창기. 긴가민가 막 이러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직전에 아까 보시면 도입기에 저기 어느 먼 지역에서 서울과 먼 지역에서 매출 한 350억 하는 분이 디자인 가지고 80억 정도를 엑시트 하셨어요. 그분 굉장히 빠르신 분이죠. 그런데 그게 이제 법인세가 엄청 줄었을 거 아닙니까? 80억을 대표이사가 가져갔으니까 법인세가 줄었어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했겠죠. 세무서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나와서 딱 이제 그 법인세가 왜 줄었나 조사하는데 특허 뭐 보상금 80억 딱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때는 국세청에서요 쳐다도 안 봤어요. 뭐 특허니까 이렇게 빼놨던 거죠. 그리고 나머지 갖고 봤는데 나머지에서 뭐 법인세를 적게 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특허로 80억이 나가는 것밖에 없는 거죠. 넘어간 거죠. 걸리지도 않았어요. 뭐 그냥 한번 보고 끝났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 재무적 활용이 활성화가 막 되고 그때가 2014년, 15년 그때 15년 정도 됐을 텐데 2013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제 어떤 국회의원이 키스트 원장 하시다가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직무발명 보상 때문에 이 키스트하고 이제 국세청하고 붙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직무발명 보상에 대해서 정리를 했죠.
너 직무보상 발명금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는 비과세다라고 법에 빡 예, 기재를 해버린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은 어떻게 돼요? 못 받는 거죠. 직무발령 보상금으로 100억을 가져가도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됐던 그 보일러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보일러 만드는 회사는 좀 악의적으로 임원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자기가 개발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돈을 대표이사가 다 가져간 거예요. 처음에야 그냥 긴가민가 했겠지만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퇴사하면서 제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세무조사 엄청 받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세금 추징이 됐고 그 세금 추징 받는 과정에서 법도 바뀌었죠. 그래가지고 뭐 한도가 없던 직무발명 보상금이 500만 원까지 내려가고 나중에 500만 원 너무 적다 그래가지고 이제 700만 원으로 올라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무발명 보상이란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또 다른 방법이 생겼겠죠? 네, 그거는 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때 상품이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이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 입장에서 보면 연금보험이 이제 커미션율이 확 줄고 절반으로 그 다음에 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법인 영업을 많이 하니까 경영인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이 나오죠. 근데 1차 때도 경영인 정기보험은 보험이라는 금융상품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한적으로 정말 아시는 분들만 이 상품을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름아름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2차에서는 아예 보험에다가 대놓고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을 만듭니다. 또 보험료는 비싸고 환급은 많이 되는 이런 거의 저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을 만들죠. 근데 최근에 이제 문제가 좀 많이 됐었죠. 이때는 이거에 대한 법이 또 없어가지고 또 의료시장에서도 이 상품을 많이 활용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법인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는 개인 사업자도 비용 처리를 했었거든요. 그런 제약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때 많이 시장이 넓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성숙기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성숙기는 이제 쇠퇴기 전이기 때문에 막 뭐 있는 거 없는 거 이제 다 끌어다 쓰는 상황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심지어 어떻게 변호사분들한테 협상을 했는지 변호사분들이 이제 업무 지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혀 관련도 없는 공학 박사분들이 들어와서 이제 업무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업무 자체가 이제 명의신탁, 가지예금 처리, 지배구조 개선, 기초제도 정비, 법인 전환, M&A 이 기초제도 정비가 정관 개정인데 말이 바뀝니다, 이제. 그리고 특허 및 연구 개발 업무를 지원을 하고, 이거 공학 박사가 들어간 이유가 이제 정책 자금 같은 것들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들어오시죠. 그리고 이제 특허 침해 대응이라는 업무가 이때 새로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희 나라가 이제 요때쯤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지나서 고 이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특허 침해가 이렇게 막 내려올 때예요. 그럼 막 이런 중소기업들에서 이제 특허 침해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빵빵 터져가지고 막 뭐 망했다 이런 얘기도 나올 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이 외국 나가면서 특허 단돌이 하고 따라오세요.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제가 특허를 이 업무하면서 한 10년 했는데요. 특허를 한 1000건 정도 내드린 것 같아요. 뭐 저는 제가 변리사도 아니고 명세사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일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 한 건이 한 1000건, 그 중에 낸 건이 특허가 안 난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뭐 다 났죠. 근데 딱 한 건이 이제 그때 거절이 나가지고 특허 심판원까지 한번 갔었던 적이 있죠. 1년 반 만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는 특허를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소기업이 그렇게 특허를 막 한 건, 두 건, 세 건 내가지고 10건 냈는데 그 중에 한 4건 나오고 6건 나오면 좋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면 중소기업들이 돈을 쓸 때는 결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버리는 돈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허 업무를 할 때 등록을 갖다가 좀 확실히 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숙기에 이제 이런 업무들이 막 생기는 거죠. 또 지금 보시면 아마 그 법인 컨설팅이라고 나눈 것들을 보면 요런 세부적인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는 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신경 쓰시면 좋은 거는 지배구조 개선 같은 것들은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아요. 이거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같이 일하는 저도 컨설팅 팀이 있는데 거기 회계사분이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높으세요. 세무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지배구조에서는 사실은 이제 주식 가치에 대한 부분이라 어떻게 하면 이제 세금을 깎을 생각을 하지 말고요. 세금 깎는 건 거의 이제 힘들어졌거든요. 몇 가지 기법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주식 가격이 안 오르게 할 거냐? 이런 쪽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내려면 절세를 생각하지 마시고 세원을 미리미리 깎아버려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업무 중에 하나가 이제 지배구조 개선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명의신탁 환원, 가지입금 처리, 기초제도 정비 이런 것들은 사후 약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법인 전환 같은 것들은 사전 약방이죠. 이런 업무로 지배구조 개선도 물론 사전 약방이고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허 업무 같은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기업 문화를 좋게 하는 그런 걸로 볼 수 있고,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1년에 몇 조 원이라는 연구개발비를 물론 요번 정권에도 많이 깎였었지만 이제 또 많이 늘어나겠죠.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나라에서 그렇게 도와주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죠. 대기업들은요 1년에 이 정책자금 한 1조 원씩 받는데요. 예.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 9천억 받았다고 내가 9,900억인가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희가 충분히 활용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침해 대응도 물론 이제 굉장히 급박한 일이라 정보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아다리가 맞는다 그러죠. 예, 때가 맞으면 해볼 수 있고 아니어도 미리미리 대응해서 할 수 있는 거죠. 특허 침해 대응은요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것만 따로 빼서 필드 사례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또 컨설팅 방향이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정부가 세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원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세금을 여기저기 매기기 시작을 합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경우들, 너무나 안 된 경우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업무가 명의신탁 환원, 가지입금 처리, 가업 승계, 기초제도 정비, M&A, 부동산 처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때 어려운 기업들이 있었는데 이 부동산들을 처리하고 싶어진 거죠. 네, 땅이라도 팔아야 내가 기업 자금을 마련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나오는 게 특허 회피 설계, 세무조사 대응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제가 세무조사 대응에서 진짜 되게 좀 그랬던 거는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몇 년 전이죠. 거의 한 뭐 5년 전, 7년 전 이렇게 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특허 양도양수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분이 하신 업무인데 이제 세무 대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왔어요. 근데 제가 그 건을 들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보니까 업무는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잘 해놓으셨는데 이 서류 준비는 좀 미숙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온 서류를 보고 그 공문이 오거든요. 공문에 맞게 제가 서류를 다 꾸며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료 사진도 제가 진짜 서울에서 수원을 국도로 가면서 제가 사진을 찍고 막 그랬으니까 그 자료 사진을 해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비용이 거의 한 몇백만 원 든 것 같아요. 요 그 세무조사 대응에 제가 들어가면서 숙소값만 해도 얼마고 뭐 출장 가는 기름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세무조사 그 특허 양도양수에 대한 그 조사를 대응을 했어요. 근데 그때 부산에 8개인가 7개 기업을 특허 양도양수권 관련해 가지고 세무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근데 다 걸리고 딱 한 회사만 빠져나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수원에서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되게 유명한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특허권 양도 양수했는데 8개, 7개 기업인가 조사 나와가지고 1개 빼고 6개가 세금을 맞았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이후에 세무조사 대응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을 거의 99% 팔게 됩니다. 이제 상품도 너무 잘 나와서 환급률도 너무 좋았죠.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살짝 현금 컨설팅 비용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공 보수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업무 지원이 세무사, 변리사, 물론 회계사분도 있고 경영 컨설턴트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법인 컨설팅 시장은 안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일단 안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 세무사분들이 이제 직접 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네.
세무사분들이 그 보험 설계사 코드를 내서 세무사분들이 이제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 설계사가 일이 없는 거죠, 이제. 예전에는 같이 했는데, 아니, 뭐 내가 혼자 해도 되는데? 왜냐면 세무사분들이 뭐 말 잘 못할 것 같지만 또 상담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상담 직접 하시고 또 직접 커미션 받으시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뭐 인터넷에 나와서 교육하시는 세무사분들 많잖아요. 그분들도 다 그 뭐 보험과 설계사 코드 다 있으세요. 보험 대리점 다 갖고 있고 거기 뭐 심지어 그 보험 대리점 뭐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24년 이후에 시장이 살짝 바뀝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펌슈랑스라고 제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이게 사실 패밀리 슈랑스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밀리 슈랑스는 어떤 거냐면 그냥 이제 보험 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이게 대단하신 분들인 게 뭐냐면 미국이 가끔 반도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원가를 공개해라 막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죠. 세상에 원가를 까면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딨냐. 옛날에 개성상인도 마찬가지고 저기 무슨 뭐온 무슨 상인도 그렇고 원가를 공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근데 보험 설계사분들은요 원가를 공개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표분들이 이제 제가 겪었던 일 중에 하나지만 어떤 대표님께서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일만 오로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네 꼴로 나야. 이런 일만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본인이 어느 날 늙었다는 걸 자각을 하신 거예요. 70대 정도 넘어가지고 지금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그래도 70대 중반 딱 돼가지고 이거 이제 애들한테 물려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서 애들한테 물려줄 생각을 딱 했더니 세금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냥 왜냐면 외국에 공장 2개 있지 한국에 회사 3개 있지 매출 다 합치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매출이. 그럼 주식가치 또 얼마나 됐겠습니까? 또 그걸 다 주려고 그랬더니 장난 아닌 거죠 이게 세금이 뭐 한 100억 가까이 나오는 거죠 세금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엄두가 안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컨설팅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세무사 회계사분들도 막 잘 못해요. 왜냐면 이거 기업이 외국까지 있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근데 그때 보험설계사 한 분이 딱 가서 그 회장님하고 협상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보험을 가입을 하시고 가업승계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런 이 펌슈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드님을 보험설계사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아드님한테 보험을 가입하면 아드님한테 커미션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배임성이 좀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법인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엄청 했어요. 안 걸렸어요. 왜냐면 아니 내가 얘가 와도 1,000만 원짜리 들을 수 있고 제가 와도 1,000만 원짜리 들어줄 수 있는데 아들이 와서 1,000만 원짜리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자식한테 보험 가입한 부모들은 다 배임 횡령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분들 이렇게 걸렸어. 안 걸렸어요. 그래서 다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펌슈랑스라는 게 자녀들 상속 재원 마련으로 굉장히 유행을 했고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소호 사업들이 생긴 거예요. 이 소호 사업이 아까 이제 그 전문 자격사분들이 보험 지사를 만들고 보험 대리점을 만들고 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신탁 환원, 지배구조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변호사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더니 품위 때문에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는 안 하시는구나 이런 걸 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영인 정기보험, 종신보험, 성공보수 이런 보수 형태들이 이제 좀 생기고 거기에 이제 다양한 업무 지원들이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예요. 제가 그 전 세무사님들하고 이제 제휴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어떤 세무사님이 제휴 비즈니스 하면서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그 수당을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그 수당을 드리는 걸로 수당을 너무 많이 받으신 거예요. 연간 소득만큼 받으셨어요. 그 수당 자체를.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막 주변에 밥을 사고 다니시고 옷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얼굴에 때깔이 바뀌신 거예요. 이제 지방에 계셨던 분이신데. 그랬더니 주변에서 너 무슨 일 생긴 거냐?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때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저희가 세무사 제휴 비즈니스가 한동안 날개를 단 적이 있었어요. 또 그분들이 막 왜냐면 세무사분들은 기장하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기장하는 업체인데 어느 날 정관 개정을 하셨대요. 정관을 보내주세요. 뭐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연말에 가가지고
그 기장 이제 세무조정 하는데 보험료 500만 원 내고 계시고 1000만 원 내시고 뭐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또 어느 날은 와가지고 뭐 양도소득세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또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또 보험 500짜리 한 드신 거예요. 몰랐죠. 근데 제휴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500짜리 계약하면 또 꽤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대체 얼마 받는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자기 거기 기장하시는 분 중에 보험 설계사가 있었어요. 보험 설계사 소득을 이렇게 봤더니 억대 이런 억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때 생각이 좀 바뀌신 거예요. 야, 나 이거 해주고 150만 원 받고 70만 원 받는데 보험료 이렇게 와가지고 옆에서 말 몇 마디 거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무사분들이 아휴 하고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한숨이. 이게 다른 직업보다 세무사는 직업이 유독 그래요. 왜냐면 기장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생긴 거죠. 뭐 여기도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다른 주제 생기면 거기서 또 좀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사례입니다. 근데 정말 아쉬운 사례들 제가 한 4가지만 뽑아봤는데요. 김천에 있는 자동차 부품 릴레이 만드시는 제조 공장인데 2020년 전후로 해가지고 2차 전지 연구개발 난리가 났었죠, 대한민국이. 이분도 거기에 300억, 350억 정도 투자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네, 연구한다고 다 잘 되진 않잖아요. 네. 거기 직원이 80명인가 300명인가 있었는데 그 직원분들은 업무 노하우가 엄청 쌓였겠죠. 300원이라는 연구 지원금이 생겼으니까. 그치만 그 연구 지원비를 낸 대표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네, 파산 신고를 하셨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건 그 특허 양도양 사건으로 해가지고 계속 세무 관련해가지고 조사가 있었는데 세금을 안 매기다가 5년째 되는 해가 이제 요 그 파산한 그 해인데 그 해 세금을 매긴 거예요. 4억 원. 8억 원인가 4억 원인가 매겼어요. 대표님 그 전년도에만 매겼어도 돈이 돌고 있으니까 뭐 가지입금을 해서라도 세금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공장이 망해버린 상황이라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인은 파산을 하지만 개인은 파산 회생을 하잖아요. 회생금에 그 4억이 들어가는 거죠. 더 힘들어지는 거죠. 저는 그 세무당국이 좀 이해가 안 돼요. 미리 받아가든가 그럴 것 같으면 망한 기업에다 대고 세금 때려가지고 그걸 더 회생할 때 받아가게 하는지 좀 납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때 진짜 업무를 왜 이딴 식으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분은 이제 직장 생활 하다가 개인 사업자다가 한번 말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모님 명의로 해가지고 기업을 다시 운영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도 특허기술 양도양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직장 생활 할 때부터 이 기술을 갖다가 개발하셨어요. 계속 이제 조금 계속 개선을 해오는 거죠. 요렇게 개선 저렇게 개선 하면서 이제 뭐 기계도 바꿔보고 뭐 방법도 바꿔보고 이제 쭉 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사모님 법인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이사로다가 이제 뭐 신용불량자니까 들어서 업무를 하고 계셨는데 이때 이제 기술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술을 갖다가 특허를 내셨고 그 특허로다가 법인에 양도양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양도양수 대금을 받으셨죠. 그랬는데 세무서에서 이제 처음엔 소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세무조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세금을 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맞았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협상을 하려고 그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 담당자분이 하는 얘기는 난 모르겠다. 이게 언제냐면 이게 이제 그 2019년 그때쯤 얘기입니다. 난 모르겠고 다음 담당자가 난 이제 인사 이동 되니까 다음 담당자 오면 얘기 잘 나눠라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황당하죠. 이 일은 지가 저질러 놓고 다음 협상은 다음 담당자랑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냥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어떻게 세무서랑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 그냥 법대로 간 거죠. 예, 그래서 적부심도 하고 그다음에 조세 심판하고 그다음에 행정소송 들어가고 이제 절차를 쭉 거치신 거예요. 그 과정은 이제 제가 물론 다 같이 팔로우 해드렸죠. 예. 개인일 때부터 이 기술을 개발을 한 게 명확하고 그게 잡지까지 나와 있고 또 그런 브로셔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도 인정을 안 합니다. 네, 제가 그거 보고 이게 짬짬이구나. 정부가 짬짬이구나.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거기 뭐 세무사분들, 뭐 변호사분들 노력해 주셨지만, 어, 판사가 인정을 안 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무사분, 그 국세청에서 로비를 또 엄청 해요. 네. 막 심지어 그 조세 심판할 때는요, 조세 심판하는 그 심판원들 찾아가가지고 막 머리 조아리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하면 이제 가제는 개편이라고 하니까 잘못됐다. 이게 자기네 편 들어줄 것이다. 그래서 조세 심판원을 가는데 그때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세 심판원이나 이의 신청하는 거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세금 매기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행정소송 갔는데 변호사님이 계속 그러세요.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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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계속 그러세요. 아니나 다를까 졌어요. 행정소송에 이제 항소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요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세무조사 또 나온 거예요. 3년 만에. 그러더니 세무조사 나와서, 뭐 이건 뭐 증거는 없습니다. 그냥 그 사장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니까. 뭐 해서 뭐 소송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이제 뒷얘기는 뭐 사장님이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뭐 이기시면 어떡할 거냐고. 뭐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납세자 입장은 그런 거죠. 내가 세무서하고 척 져가지고 좋을 일이 없으니까 세무조사 나온 사람이 저렇게까지 얘기할진데 내가 이걸 항소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고민을 엄청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항소하라고 옆에서 막 부추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당사자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 항소 안 하고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세금 징수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업무들이 다양하게 공적, 개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더라. 국세청에서. 이게 제가 천안 건에서 좀 배운 건입니다. 진주권은 이제 깊이는 제가 관여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분도 법인 만들기 전에 개인 사업자 시절에 독일까지 가가지고 건축재 내외장 자재를 제조하는 거를 배우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본인이 한국에 들여와가지고 특허도 냈고 또 그거를 이제 특허 양도 양수를 했는데 뭐 천안권하고 비슷하게 징수 당했죠. 그러니까 인정할 게 있고 인정 안 할 게 있고 그런데 저도 뭐 사람 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잖아요. 마음속으로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거는 내가 잘못 안 한 거야. 이걸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심판하는 데서 나와가지고 뭐 사법부가 됐든 뭐 국세청이 됐든 당신 이거 세금 내야지. 그랬을 때 내가 찔리면 어때요? 네, 내겠습니다. 내가 찔리는 게 없으면 왜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요 천안권하고 진주권은 내가 왜요? 이제 이런 것들이라서 좀 이건 아쉽다.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강남에서 있었던 건은 사실은 되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유튜브로 말해도 되는 건인지, 말 안 해야 되는 건인지 좀 헷갈리는데, 제가 이거를 경영자분들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경영자분들은 꼭 참고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건축 설계하는 사무실이에요. 그리고 건축 자재를 재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워낙에 학창 시절부터 관심이 많았고 그거를 계속 고민해 오다가 이제 활용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법인 설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건축재 재활용으로 매출이 엄청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 기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허권을 만들고 양도양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엑시트를 했던 그런 케이스인데 세무조사가 나왔더래요. 출장 가 있는데 9명인가 6명이 나왔더랍니다. 세무조사를 국세청에서. 그랬는데 나와가지고 주고 간 서류 중에 보니까 정관 개정표가 있는 거예요. 정관 개정표가. 보통 세무조사는요. AI가 걸러내는 것도 있지만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정관 개정표는 사실은 세무서에 들어가는 서류가 아니거든요. 그냥 회사 내부적으로 보관하거나 아니면 이제 정관 개정할 때 정관 개정할 때 법무사한테 좀 들어가는 서류고 나중에 개정된 정관을 세무사님한테 보내줄 때 요런 정도의 서류거든요. 이렇게 정관 개정표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무슨 뭐 그런 첨부 서류가 아니니까 세무조사 할 때 정관 개정표를 갖고 왔다는 건 뭡니까? 그쵸? 예. 그런 의심이 있는 거예요. 이 제보인 거죠, 제보. 네. 근데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님한테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정관 개정표를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몇 개 없다. 너무 뻔한 루트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잘 생각하셔라. 제가 보기엔 피해가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 세금 그때 3억인가 맞으셨어요. 3억인가. 좀 이건 아쉬운 케이스라기보다는 어처구니 없는 케이스죠. 예. 이럴 수도 있나? 뭐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은 부처마다 다 송무팀이 있고요. 그 송무팀의 변호사님들이 엄청 많이들 계시고 그분들이 소송 업무를 엄청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마다 송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다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절차들과 그런 회유들이 있어서 사실 세무조사를 받으면 빠져나가기는 쉽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대신 내가 정말 억울하다 하시면 변호사는요, 비싼 변호사 쓰세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잘해주는 변호사 쓰지 마세요. 네. 비싼 변호사 쓰세요. 비싼 변호사. 그게 이기는 방법입니다. 특허 출원도요, 저 되게 좋은 우리나라 1, 2등 하는 그 로펌 있잖아요. 거기서 하시면은 특허 출원 등록비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변리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거는 6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2배가 넘는 금액이죠. 거기는 1,500만 원 하려면 하시고 아니면 마세요. 이제 이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그냥 알고 계시면 나중에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경우입니다. 제가 이거 만들 때는 목적이 좀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이 좀 이런 회사였으면 좋겠어요. 엄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것도 제가 좀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 만들 때 생각이랑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요런 패턴이 있다. 요런 정도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세청의 세월 발굴 노력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2페이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뭐 국세청이 이렇게 세원 발굴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AI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정말 행정이 잘 돼 있다는 미국도 와서 배워갈 정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세원 발굴에 국세청이 발달돼 있는 곳이냐,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세무서마다 세원 발굴하시는 분들이 다 있을 정도니까 부서명에 있어요. 세원 발굴팀 이렇게 세원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내가 부리는 꼼수가 결국은 국세청에서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전문가들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좀 아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금 나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하시는 게, 왜냐면 나중에 또 뭐 이런 일 안 생길 수 있으니까 무덤 파가지고 세금 내라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자식들이 내야지 뭐 어떡합니까? 내가 상속 포기하면 끝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은 법이 그런데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법이? 지금 법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유념해 좀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죽으면 세금 끝이야 이거는 좀 상속 포기하면 끝이야 이런 건 아닐 수도 있다. 금액이 10억 넘으면 진짜 다시 꺼내가지고 깨워서 세금 내고 돌아가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구독자 1000명 위해서 좀 더 나은 자료 계속 만들어가는 유튜브 채널이도록 하겠습니다. 돈 워리 BAP 채널 2호 영입니다. 감사합니다.